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이미륵님의 압록강은 흐른다입니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1946년 독일에서 발표되어 지금도 독일의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읽혀지고 있는 이미륵님의 대표 작품으로 작가의 성장 과정과 역사적인 배경을 서술하고 있으며 옛 학교의 모습과 시골 풍경에서 주인공이 성숙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한 책은 개수나무 출판사에서 번역하고 출간했습니다. 이미륵님은 1899년 황해도 회주 출생으로 본명은 이의경입니다. 회주 보통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여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전공과는 상관없이 곧 창작 활동에 열중하여 주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단편과 이야기들을 독일의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였고 독일 문단과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미륵님은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1948년부터 미넨대학 동양학부에서 한학과 한국학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덮친 병마로 1950년 독일에서 타계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옥계천에서 가을에는 수업 시간이 더 길어졌다. 지리와 세계사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교과서가 모자라서 칠판에 쓴 것을 일일이 옮겨 적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교문을 나설 때면 너무 늦어서 날이 이미 어둑어둑하고 차가웠다. 어느 날 저녁 늦게 구어리가 마중을 나왔다. 오늘은 위험해서 혼자 다니면 안 된다며 어머니가 마중을 보내셨다고 했다. 거리에는 수많은 일본 군인들이 돌아다녔고 그들은 심지어 민가에까지 침입했다고 했다. 일본 사람들은 적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왔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지만 나는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왔다. 나는 일본 군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겁이 났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니? 내가 구어리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 그럼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셨니? 곧 전쟁이 날 거래. 그럼 순옥이는? 이제 세상이 끝장날 거래. 우리는 걸음을 빨리 했다. 큰 거리는 다른 날보다 더 컴컴했다. 길에는 과일 장수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과일 장수들은 보통 때 남포불을 켜놓고 늦참매며 호박이며 배며 때로는 떡도 팔곤 했었다. 남무는 어두운 밤하늘에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언제나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던 엿장수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서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군인들이 들끓었고 많은 집들이 수색을 당했다. 순옥이는 큰 길 건너편에 있는 빵집으로 군인 3명이 들이닥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다만 우리 고을에 무슨 나쁜 일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짐작할 따름이었다. 부모님은 이날 밤 늦게까지 의논하셨다. 어머니는 다 자란 어진이 누나와 가장 어린 나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자고 하셨다. 가택수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아버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군인들이 죄 없는 백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가져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임금님이 그들을 직접 보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던 어머니는 마침내 나에게 내일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오늘 밤은 예전에 내가 쓰던 안뜰 동쪽에 있는 골방에서 자라고 하셨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진정되어 두렵지는 않았으나 나는 순순히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다음 날 오후 무기를 든 군인 4명이 우리 집에 와서는 뜰 안 곳곳을 어슬렁거렸다. 그들은 호기심에 차서 방이며 다락이며 참고 할 것 없이 모조리 뒤졌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를 성가시게 굴지는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식구들은 일단 안심을 했다. 나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군인들의 눈을 피해 이 마당 저 마당으로 도망 다녀야 했던 어진이 누나만 오랫동안 심란해했다. 가택 수색은 자주 반복되었다. 거의 매일,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 되풀이되는 적도 있었다. 군인들이 이른 아침에 들이닥치는가 하면 저녁에도 불쑥 안채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부인들이 깜짝깜짝 놀라 달아나곤 했다. 이 무렵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농부와 사냥꾼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우리 고을에 무기가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계속 가택 수색을 벌인다고 했다. 아버지는 처음에 그것을 하찮은 소문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그러나 결코 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일본 군들이 점점 더 중무장을 하고 북문으로 서문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에 나갔다가는 다시 군가를 부르며 시내로 돌아왔다. 나중에 일본군들은 잡은 사람들을 끌고 왔다. 아주 무서운 광경이었다. 피가 나게 얻어맞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사람은 우리 농부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엉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지금껏 쇠사슬에 묶인 사람도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본 적이 없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공포에 질려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몸은 열이 나서 불덩이가 되었다. 어머니는 당분간 나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잠잠한 시골로 보내자고 하셨다. 어린 나에게 그러한 광경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의논했으나 동의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머슴과 마름을 우리 농지의 농부들에게 보내어 일본인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시키라고 이르셨다. 나에게도 행진하는 군인들을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하셨다.
철없는 아이나 호기심에 차서 군인들의 얼굴을 보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싸움은 더욱더 잦아졌고 심해갔다. 겨울과 봄 내내 일본군에게 잡힌 사람들이 도시로 끌려왔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가끔 끼어 있었다. 초여름 장마철로 접어들자 좀 조용해졌다. 가택 수색도 완전히 중단되었다. 장마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렸다. 어느 날 저녁 기섭이가 찾아왔다. 그는 창백하고 여유어 보였다. 너 그 얘기 들었니? 그가 나에게 물었다. 아니, 무슨 이야기? 그는 잠시 잠자코 있었다. 나는 우리가 속았다고 생각해. 그는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합방당했어. 일본에게? 물론 일본에게지. 어디서 들었니? 시간이 있거든 나중에 남문으로 가서 벽에 붙은 공고문을 읽어봐. 대신 조심해. 그곳에 군인이 서 있으니까 욕을 하거나 그것을 찢어서는 안 돼. 저녁을 먹은 후 나는 구어리를 데리고 남문으로 갔다. 실제로 그곳에는 인쇄된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고 2개의 난포불이 그것을 비추고 있었다. 주위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성문이나 큰 길가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2개의 난포불만 어둠 속에 흔들리고 총을 든 군인 하나가 보고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보고문 가까이 가서 임금님의 옥새가 찍힌 것을 보았다. 진짜로 임금님이 쓴 글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임금님의 글이었다. 그 글은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500여 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왕조의 마지막 작별 편지였다. 그 글을 다 읽었을 때 구어리가 와서 성문 밖으로 내 손을 잡아 끌며 물었다. 뭐라고 적혀 있니? 구어리는 글을 읽지 못했다. 임금님이 물러나셨대. 영원히? 응, 영원히. 왜 물러나셨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집에 돌아와 나는 아버지께 그 글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이야기해 드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주의 깊게 들으셨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까요? 아버지는 나를 잠자코 바라보고 계셨다. 집안 사람들 모두 말이 없었다. 바깥의 남자들도 어머니와 누나들도 모두들 말이 없었다. 밤이 깊었는데도 부모님과 순옥이는 술잔을 앞에 놓고 지난 왕조의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전 왕실이 우리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약해졌다고 하셨다. 새 임금이 통치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걱정 말고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고 세상 일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해 가을 사람들은 성곽과 성문, 낡은 관청의 청사를 모조리 허물고 좁은 길을 넓히기 시작했다. 상점과 집들도 헐리었다. 파내어진 구들장들이 흙 쓰레기 더미에 쌓였고 옛 길도 쓰레기 더미로 변해 학교를 오고 갈 때 고생스러웠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미친 듯이 일했다. 여기저기에서 두들기고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여 먼지가 자욱이 일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대며
명령하고 싸우고 야단이었다. 나는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우리 집 바깥에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갔다. 행상인과 거지들이 늘어났다. 쫓겨난 농사꾼, 파면당한 벼슬아치, 피난민,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헤매는 방랑객들이 묵고 가기를 원했다. 순옥이는 그들을 하룻밤만 묵게 하고 다음 날에는 다시 길을 떠나게 했다. 그는 이 집이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재산이 많은 집이 아니니 다른 데로 가서 적선을 받으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일이 겨울 내내 되풀이 되었다. 거지와 방랑객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우리 집 사랑방은 언제나 초만원이었다. 순옥이는 집 앞에 앉아서 욕을 해댔다. 이놈의 세상! 이 몹쓸 놈의 세상! 그래도 우물뜰만은 아직 조용했다. 오히려 그전보다 더 조용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새로운 규칙과 세금에 대해서 통역을 통해 일본군과 흥정을 하셨다. 그 뒤로는 초저녁만 되면 지쳐서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이야기를 오래 하시지도 못했다. 내가 학교에 관해 이야기하면 잠깐 듣고는 쉬어야겠다며 불을 끄고 나도 눕게 하셨다. 아버지는 자주 내 말을 가로채면서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다. 잠깐 바람이나 쏘이고 오너라. 나는 내가 아버지를 귀찮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산책하러 나가고 싶지가 않았다. 파괴된 성벽이며 지붕이 헐린 성곽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했고 공포감마저 주었다. 그래서 그냥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어쩐지 아늑한 품에 안겨 보호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고 아버지는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여름이 되었다. 몹시 무더운 어느 날 오후, 아버지는 옥계천에 가서 시원하게 목욕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다. 나는 좋아서 얼른 네 하고 대답했다. 옥계천은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차 있는 조용한 계곡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시내였다. 그 나무 그늘에서 나는 서당에 다니던 어린 날들을 보냈다. 9월이는 술과 과일을 담은 작은 상과 돗자리를 들고 앞서갔고 나는 바둑판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거리를 빠져나온 우리는 낯익은 길로 접어들어 골짜기를 지나 낡은 정자가 있는 산성까지 천천히 올라갔다. 9월이는 그곳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아버지는 내가 바둑판을 펴놓고 검은 돌 10개로 선점을 놓는 동안에 주변을 구경하셨다. 이 험한 일을 겪는 동안에도 여기는 변치 않았구나.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곳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무 꼭대기에서 매미만이 시끄럽게 울어댔고 계곡에서는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푸른 나무 그늘에는 고요가 깃들고 간간히 시원한 산바람이 살랑이며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버지의 잔에 술을 따랐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내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어 말했다.
아버지는 그냥 웃기만 하셨다. 시조를 읊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아라. 아버지는 부드러운 남쪽 바람을 읊으셨다. 그것은 기생들이 권주가로 부르던 어려운 옛 시조였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옛 시조를 읊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나는 말문이 막혀 그냥 듣고만 있었다. 감히 아버지를 따라 읊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바둑판을 내려다보시며 아직도 10점이나 선점을 놓느냐? 라고 언짢게 물으셨다. 나는 주저하면서 2점을 다시 떼고 8점만 놓아두었다. 아버지는 2점을 더 떼어 버리시고는 6점 선점으로도 충분히 이 늙은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웃으면서 첫 돌을 놓으셨다. 물론 내가 첫 판을 깨끗이 졌다. 그럼 8점을 놓으렴. 나는 또 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나를 안 됐다는 듯이 바라보셨다. 그동안에 많이 잊어버렸구나. 좋든 나쁘든 2점을 더 놓아야겠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10점을 먼저 놓고 계속해서 두었다. 이제 그만두자. 내가 돌을 불리한 자리에 놓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이젠 옷을 벗고 물에 좀 들어가거라. 실망하시는 아버지를 보자 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호랑이도 종종 개한테 물린다는 얘기를 아시지요?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했다. 이젠 됐다. 이리 오너라. 옷을 벗고 내 앞에 똑바로 서보아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아버지는 나를 두루 살펴보시고는 무척 말랐구나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몇 살이지? 13살입니다. 어쨌든 천천히 물에 들어가거라. 이곳 물은 아주 차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내가 서투르게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도 물에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조심스레 크고 널찍한 바위 아래에 앉아서 물을 몸에 끼얹으셨다. 그러나 1분도 채 안 되어 물에서 걸어 나오시더니 갑자기 모래 위에 쓰러지셨다. 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가 추워하시는 것을 알아채고 빨리 수건을 가져다가 몸을 닦아드렸다. 아버지는 차츰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겨우 몸을 일으키셨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나는 걱정스러웠다. 아무렇지도 않다. 자, 가서 옷을 가져오너라. 우리는 옷을 입었다. 나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는 겁내지 마라. 나는 아주 오래 살 테니까. 내가 고운 색시를 얻어 내가 손자를 보게 될 때까지는 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무엇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하셨다.
봐라, 다 좋아지지 않았니?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잠시 더 있다 가자. 아버지는 낙조가 비치는 산을 바라보셨다. 산 꼭대기마저도 이젠 그늘 속에 잠겼고 산 골짜기에서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둑 한 판 더 둘까? 싫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시죠. 다행히도 마침 구월이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이 옥계 전에는 땅의 힘이 꺾이지 않고 솟아오른다. 아버지는 걸으면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다시 목욕을 하려거든 조심해라. 아버지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발작을 일으키셨다. 집안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셨다. 나는 밤새 의원을 찾아다녔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 어머니는 나에게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쥐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다른 한쪽 손을 쥐고 빌기 시작하셨다. 구월이가 기다란 흰 천으로 아버지의 방에서 대문까지 영혼의 길을 준비하는 동안 온 집안 사람들 모두 빌기만 했다.